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세종대왕을 떠올리실 겁니다.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시대를 앞서간 천재성으로 오늘날까지도 완벽한 리더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는 그 찬란한 업적들이 사실은 격렬한 반대와 숱한 저항을 뚫고 간신히 피어난 결과물이었다면 어떨까요? 모두가 성군이라 칭송했던 그의 위대한 발명 뒤에 오히려 가장 가까운 신하들과의 첨예한 대립이 숨겨져 있었다면 말입니다. 지금부터 교과서에는 자세히 실리지 않았던 성군 세종의 가장 인간적인 고뇌와 그가 마주해야 했던 거대한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세종이 막 용상에 올랐던 15세기 초의 조선은 겉보기와는 달리 수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은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한숨 짓는 농민들의 고통은 젊은 임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심지어 시간을 재는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놓치기 일쑤였고 이는 곧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죠. 궁궐 창밖으로 보이는 백성들의 신음 속에서 젊은 군주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막연한 위로나 임시 방편만으로는 이 끝없는 절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고 자연의 이치를 숫자로 증명해내는 과학기술이야말로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새로운 역법을 구상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의 양을 정확히 잴 방법을 고민하는 그의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위대한 꿈은 시작부터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나라의 사상적 기틀을 잡고 있던 막강한 기득권 세력, 즉 사대부와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늘의 영역인 천문을 관측하고 시간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지극히 오만하고 위험한 행위로 비쳤습니다. 가뭄과 홍수 같은 재해는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군주의 부덕함에 대한 하늘의 경고인데 어찌 사람이 만든 기계 따위로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 하느냐는 것이었죠. 성리학의 가르침을 신봉하던 그들에게 실용학문이나 기술 개발은 나라의 재정을 낭비하고 인력을 헛되이 쓰는 쓸데없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경전을 한 줄 더 읽고 군주의 덕을 쌓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치국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어전 회의는 연일 고성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교 경전을 줄줄이 읊으며 왕의 계획을 통렬히 비판하는 노대신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전하,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는 상소는 걸레의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이끌어갈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 즉 백성의 현실적인 삶을 구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주의와 명분과 질서를 통해 나라의 근본을 지키려는 전통적 관념주의의 정면 충돌이었던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전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과 막대한 예산 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방해 공작까지 더해졌습니다. 백성을 위한 세종의 개혁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마주해야 했던 가장 거대한 장벽은 어쩌면 돈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수백 년간 조선을 지탱해온 견고한 가치관, 성리학이라는 절대적인 세계관 그 자체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조정의 공기를 쩌렁쩌렁 울렸던 신하들의 반대 목소리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시간을 인간의 기계로 헤아리고 땅에 내리는 비의 양을 자로 재는 행위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오만한 도전이자 하늘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불경한 행동으로 비쳤던 겁니다. 전하, 이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일이옵니다. 이러한 외침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시간과 날씨는 인간이 감히 예측하거나 측정해서는 안 되는 신의 영역이었으니까요. 나라의 국가는 텅 비어가는데 이름도 생소한 기계장치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치일 뿐이라는 날선 비판도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거센 저항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는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발명품 제작에 필요한 핵심 자재의 공급이 갑자기 끊기거나 기술자들이 의문의 회유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세종의 뜻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고독은 날마다 깊어만 갔고 백성을 위하겠다는 선한 의지가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위대한 리더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세종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권위로 윽박지르거나 숙청하는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 바로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이론과 명분으로 무장한 그들을 꺾을 유일한 방법은 눈앞에 펼쳐지는 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죠. 위대한 전환점의 중심에는 바로 장영실과 같은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미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자신의 재능을 펼쳐보일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술자들을 과감히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왕이 직접 밤을 새워가며 그들의 연구를 격려하고 실패를 나무라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자를 우대하는 차원을 넘어 신분과 관습의 굴레를 끊고 오직 능력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왕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던 어느 날, 궁궐들 한가운데에 설치된 치국이 앞에 수많은 신하들이 숨을 죽인 채 모여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눈빛과 노골적인 의심 속에서 장영실과 기술자들은 조심스럽게 빗물의 깊이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까지의 막연한 경험과 추측을 완전히 뛰어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수치가 기록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은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견고한 세계관의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장치가 보여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들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실용과 과학의 힘이 낡고 공허한 관념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침내 증명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이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저항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세종의 꿈을 그저 헛된 망상이라거나 불경한 사치라고 치부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마침내 백성을 위한 개혁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성공이 곧바로 개혁의 탄탄대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빛은 반대편의 그림자를 더욱 짙고 선명하게 만들었죠. 첫 번째 성공으로 이기감을 느낀 보수 세력의 저항은 이제 더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종은 단순히 왕의 권위만으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됩니다. 밤늦도록 홀로 상소문 더미에 파묻혀 고뇌하던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성군이라기보다 거대한 장벽 앞에서 길을 찾는 한 인간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 깊은 고뇌의 순간, 세종은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와 결과로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발상의 전환 중심에는 당시의 신분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 인물이 자리하게 됩니다. 세종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칼날로서 화려한 경력의 명문가 자제가 아닌 비천한 관노 출신의 기술자 장영실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한 명의 기술자를 등용하는 차원을 넘어선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혈통과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 오직 실력 하나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왕의 선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연히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한 자에게 나라의 중대사를 맡기는 것은 국왕의 채통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난이 빗발쳤죠.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고 장영실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보냈습니다. 세종의 굳건한 믿음 아래 장영실과 수많은 기술자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마침내 그 첫 번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 뜬이라 여겨졌던 비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구, 세계 최초의 강우량계인 치국이었습니다. 운명처럼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수많은 신하들이 의심과 냉소가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하늘의 변덕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새로 만든 그릇에 담긴 빗물의 높이라는 명확한 숫자로 번역되는 순간이었죠. 놀랍게도 치국이가 측정해낸 강우량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다며 개혁을 반대했던 이들의 논리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토록 완고했던 반대 세력의 목소리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만을 품은 이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일부 합리적인 신료들 사이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세종은 바로 이 작은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국이의 성공을 발판 삼아 반대파 중 일부를 끈질기게 설득하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정치적 수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압이 아닌 증명으로, 대립이 아닌 설득으로 점차 자신의 세력을 넓혀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이 위대한 리더였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을 베어버리는 손쉬운 길 대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동지로 만드는 훨씬 어렵고 고된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죠. 그의 손에는 왕의 권위라는 칼이 들려 있었지만 정작 그가 휘두른 것은 백성을 향한 진심과 시대를 앞서간 지혜라는 보이지 않는 검이었습니다. 이제 그 검이 마침내 조선의 낡은 관념들을 베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리더십은 단순히 하나의 발명품을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 조선 사회 전체의 과학적 사고와 실용주의 정신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이 먼저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쓰고 관념이 아닌 데이터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장영실의 성공은 그 자체로 수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신분이라도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살아있는 메시지였죠. 이는 훗날 조선의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세종은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 시대를 바꾸는 방법을 알았던 진정한 혁신가였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마저 끌어안아 더 큰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의 지혜는 마침내 조선의 하늘 아래 거대한 변화의 결실을 맺게 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독한 군주의 밤은 지나가고 백성을 위한 과학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이제 단순히 궁궐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과 굶주린 백성들의 삶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천재가 이룬 기적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신념을 가진 리더와 그의 곁을 지킨 이름 없는 인재들이 함께 만들어낸 처절하고도 이대한 승리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그의 발명품들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들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가장 먼저 메마른 땅 위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치국이에 기록된 차가운 숫자들이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물기를 돌려야 할지 알려주는 하늘의 목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뭄의 공포에 떨던 백성들은 이제 왕이 내려준 지혜를 바탕으로 땀 흘릴 시기를 알게 되었고 그 땀은 마침내 황금비두로 익어가는 풍성한 들판이라는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굶주림의 신음이 가득했던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텅 비었던 곳간이 햅쌀로 가득 차오르는 풍경, 이것이야말로 세종이 그토록 지독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켜내고자 했던 미래였습니다. 변화는 비단 농업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해시계와 물시계가 만들어낸 정확한 시간은 조선의 하루를, 나아가 백성들의 삶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어림짐작으로 움직이던 시장의 약속과 관청의 업무는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었죠. 정해진 시간에 장이 서고 약속된 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질서는 상업의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밤낮의 길이가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까지 정밀하게 계산해낸 이 새로운 시간은 백성들에게는 하루를 더욱 알차게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자 국가에게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된 백성들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발명품들이 백성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노년의 세종에게 그 모든 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지켜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마침내 이뤄낸 결과였죠. 그는 앙부일구의 그림자 속에서 백성들의 평온한 오후를 보았고 자경루의 물방울 소리에서 나라의 안정된 맥박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겪었던 고뇌와 신하들과의 격렬했던 대립의 상처는 백성들의 행복한 미소 앞에서 비로소 아물고 이대한 역사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종의 발명품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단순히 편리한 도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며 군주의 모든 노력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을 몸소 증명해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엄한 대답이었으며 훗날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죠. 이 치열했던 혁신의 과정은 그래서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수많은 저항과 갈등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백성의 삶에 닿은 그의 위대한 업적은 그렇게 조선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불멸의 유산으로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